네,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글로만 뵙다가 동영상으로 배우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오토기어 최초의 동영상 시승기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미니 쿠퍼 디젤 3세대 모델입니다. 저 혼자 시승기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 차를 1년 6개월 이상 경험해 본 실제 소유주이신 커팅 엣지님과 같이 진행을 해서 종합적으로 미니 쿠퍼 디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토기어 독자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분이시죠. 커팅 엣지 전지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니 보유하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1년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셨나요? 네네. 네. 지금 이 차는 누가 주로 이용을 하시죠? 주로 이제 집사람하고 어머니가 이용을 하시고요. 네. 뭐 차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시던가요? 저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요. 두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좋아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탈 때마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몇 안 되는 차인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저 미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큐틱, 귀엽다. 뭐 처음에는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예, 뭐 1세대 모델서부터 그래서 여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었죠? 네, 개성당하고 뭐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혹시 미니의 역사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꼭 자동차 오너가 그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제 시승기니까 우리가 네. 또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서부터 좀 잡아 나가는 걸로 서론을 열어보겠습니다. 네네. 미니는 1959년에 영국 BMC라는 회사에서 제작이 된 모델입니다. 알렉 이시고니스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해서 탄생한 차입니다. 그때 당시에 배경을 약간 좀 설명을 하면은 1957년에 BMC의 회장인 레너드 러너가 알렉 이시고니스를 스카웃에서 미니어처한 차를 만들어 다오 이런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니어처한 차가 왜 필요했냐면 중동 2차 전쟁으로 인해서 수에즈 운하가 폐쇄가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바그다드 조약을 이집트가 이제 거부를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들과 긴장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와 또 이스라엘 서구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56년 10월부터 1957년 3월까지 수에즈 운하가 폐쇄가 돼버려요. 국유화를 이집트가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당시에는 수에즈 운하가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공급되는 물품이나 뭐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원유가 폭등을 했습니다. 기름값이 폭등을 했어요. 작은 차가 연비 좋고 배기량 적으면서 성능 좋은 차가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주문을 합니다. 3m 정도에 되는 차에 성인 4명이 탈 수 있고 짐도 실을 수 있고 성능도 좋고 그런 차를 만들어라. 3m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 회사 사주 입장이니까 네가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고 기술자니까 마술을 좀 부려봐라 뭐 이런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거의 마술이네요. 그런데 2년간의 고심 끝에 알렉 이시고니스가 길이 3.05m에 성인 4명이 타고 짐도 실을 수 있는 소형차를 만들어냅니다. 3.05m요? 네. 와우. 정말 미니어처한 차를 만들어냈는데 이 차가 몇 가지 정말 혁신적인 기술, 당시로서는 대단히 유니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뭐 가로 배치, 흔히 횡치 엔진이라고 하는데 가로 배치에 전륜 구동이 흔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포맷을 처음 만들어낸 게 미니예요. 그 당시에는 거의 다 그 모든 모델들이 이제 후륜 구동 아니면은 뭐 특별한 모델들이 그 RR, 뭐 MR 뭐 이런 포맷이었는데 F4라는 그 전륜 구동, 전륜 드라이버라는 포맷을 처음 미니가 만들어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이 보넷의 길이를 줄여야 됐기 때문에
엔진과 변속기를 일체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작은 차였는데 독립식 현가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무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 2세대 모델은. 그러니까 성인 4명이 탈 수도 있고, 그러면서 크기는 무지하게 작고, 무게도 617g 밖에 안 나갔고. 617g이요? 네. 엔진은 850cc 엔진을 탑재를 해서 34.5마력을 냈다고 합니다. 아, 34.5마력? 네, 근데 최고 속도가 112km였대요. 와우. 네. 그리고 독립식 현가 장치를 가지고 있었고 휠베이스가 짧았으니 얼마나 기동성이 좋았겠습니까? 진짜 좋았겠네요. 그래서 이걸 시운전해 본 레너드 러너 회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대만족을 표시를 하고 드디어 1959년에 미니가 출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일대 파란을 일으켰어요. 아, 정말 날개도 튄 듯 팔려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렉 이시고니스가 터키 출신이에요. 아, 영국 사람이 아닌데 네네. 엘리자베스 여왕도 미니를 너무나 사랑해서 알렉 이시고니스에게 기사 자기까지 수여를 합니다. 와우. 자동차 하나 잘 만들어서 팔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와우. 미니의 운동성 때문에 이제 그걸 눈여겨본 또 하나의 그 유명인이 하나 있었죠. 존 쿠퍼. 아, 네. 당시 그 레이서이자 그 스포츠카 제작자였는데, 이 미니를 레이싱카로 그 존 쿠퍼 S라는 모델로 만들어서 몬테카를로 랠리에 출전을 시켜서 3회 연속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졌어요. 근데 초창기에 이시고니스는 레이싱카로 개조하는 거를 반대했었어요. 미니는 우아한 차다. 이건 자동차라기보다는 문화를 창출한 정말 훌륭한 차인데 이걸 왜 레이싱에 사용하냐, 난 탐탁치 않다. 근데 결국은 이제 존 쿠퍼에 의해서 더 유명해졌죠. 이렇게 작은 차가 성능까지 좋다니. 네. 이런 수식어를 그래서 이제 고카트라는 개념도 이제 그런 레이싱의 배경 때문에 생겨난 그 별칭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남성들이 미니에게 또 감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1960년대 영국 출신의 그 패션 유명 디자이너 중에서 메리 킨트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메리 킨트라는 디자이너가 미니를 또 좋아했습니다. 그 미니에서 영감을 받아서 뭘 만들었겠습니까? 미니 스커트는 아니겠죠? 그렇죠. 아, 정말요? 네, 맞습니다. 미니 스커트를 만들었어요. 그 미니 스커트가 미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와우. 전 세계 거리가 밝아진 게 미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마워야겠네요. 네. 아, 미니가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뭐 세계적인 락그룹인 비틀즈 멤버들도 미니를 되게 좋아했다 그래요. 네, 존 레논은 면허도 없는데 미니를 구입할 정도였다니까. 네, 폴 스미스도 미니를 좋아해서 콜라보레이션 에디션 냈고, 뭐 유명 인사들 중에서 미니를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은 인사들이 거의 그 시절에 없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미스터 빈처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해요. 많이 떠오르는데. 네. 그 다음에 1967년에 이탈리안 잡. 맞아요. 네, 2003년에 또 리메이크 됐었죠. 네네네. 네, 이탈리안 잡을 통해서 미니가 또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미니가 이제 로보고로 사명을 바꾸면서 제규어 랜드로버 사업이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고 경영 악화 때문에 결국은 이제 1994년에 BMW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당시 1993년도에 취임했던 피제치 리더 회장이 그때 회장 됐을 때 나이가 44세였어요. 되게 젊은 나이에 성공했던 사람인데 취임하고 나서 1년 후에 로보그룹 인수를 강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보그룹에는 랜드로버가 있고 미니가 있어서 이 두 차를 탐냈어요. 왜냐하면 BMW와 중복되지 않은 차종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연 1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갖추겠다. 피제치 리더는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라인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버의 그 오프로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인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피제치 리더 회장에겐 독이 됐죠. 1998년도에 그 로보가 8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점유율이 6위까지 떨어져서 이제 피제치 리더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결국은 BMW의 최대 주주는 지금 퀀트가거든요.
헤르베르트 칸트가 1960년대에 다 쓰러져가는 BMW 살린 구세주예요. 아직도 이제 그 자손들이 대주주들로 있습니다. 칸트가 의해서 1999년에 경질이 됩니다. 예, 그런데 경질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죠? 2000년도에 폴kswagen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그 품질 총괄 책임자로 갑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폴kswagen은 대중차, 국민차 이런 개념이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피스치 리더가 품질 총괄 책임자로 부임을 하면서 폴kswagen은 럭셔리, 프리미엄 해치백 뭐 이런 이미지, 네.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이제 덧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MW에서 했었던 그런 마케팅을 폴kswagen에 전수하게 된 겁니다. 네. 결국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2년도에 폴kswagen 회장으로 화려하게 재기를 합니다. 와우. 근데 이 사람이 또 최근에 욕을 먹고 있어요. 또 왜요? 왜냐면 작년에 그 폴kswagen 그 디젤 게이트 터졌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2004년 5년에 그때 회장 지시로 소프트웨어 치팅이 지시가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때가 피스치 리더가 회장으로 있었을 때예요. 네. 그래서 또 이게 맞으면 이거 사법적인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정말 이거 책임자 가려서 처벌하자. 네. 또 구설수에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뭐 사연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아, 정말 재밌네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제 BMW를 미니가 흡수를 해서 지금 프리미엄 소형차로 이제 다시 재탄생을 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종 관계가 BMW가 주고 미니가 종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상식적으로. 네, 근데 여기에는 숨은 역사가 또 하나 있어요. 역사학도들이 역사의 연결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이 역사를 조금 살펴보다 보면은 재밌는 연결고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미니를 오스틴 미니라고 불렀다는 사실 아시나요? 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왜 오스틴 미니라고 불렀냐면 1907년에 허버트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오스틴이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이 오스틴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1921년에 오스틴 7이라는 자동차가 나와요. 이 자동차가 왜 나왔냐면 당시 1920년에 그 코드 T라는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저렴하고 작은 소형차면서 내구성도 좋았거든요. 성능도 좋았고. 그래서 이 차를 대응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오스틴 7이었는데, 이 오스틴 7을 라이센싱해서 생산한 업체가 BMW예요. 근데 그 모델이 BMW 최초의 자동차, 독자 모델입니다. BMW는 초창기에 딕시라는 회사, 원래 이름은 파빌리크 아이젠하우라는 회사였는데 1904년에 이 회사가 딕시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딕시를 1928년도에 인수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딕시를 인수합병하면서 BMW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만들어낸 모델이 딕시 315PS DA1이에요. 이름이 길죠? 네. 처음에는 이제 1세대 모델은 딕시라는 이름을 썼고, 두 번째 모델에서부터는 이제 BMW 315PS DA1이라는 2, 3, 4까지 나왔어요. 이런 이름을 썼는데, 여기서 DA는 독일 버전을 의미해요. BMW는 이름을 엔지니어 회사답게 아주 직관적으로 지어요. 지금도 그래요. BMW 로고가 혹시 뭘 뜻하는지 그 의미를 아시나요? 네, 뭐 지명을 나타낸다. 네, 뭐 대충 알고 계시군요. 그 바이에르스 모터렌 베르케, 바이에른주의 자동차 회사. 네네. 굉장히 간단해요. 진짜 간단하죠. 네. 근데 초창기서부터 그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름이 져졌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이 딕시라는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최초로 생산했던 그 모델, 이 모델이 오스틴 7을 라이센싱한 모델입니다. 7을 만들었던 오스틴이 1952년에 모리스라는 회사, 모리스의 모 회사가 너필드거든요. 그 너필드랑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BMC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그 BMC의 레너드 로너 회장이 57년도에 이시오니스를 불러서 만든 게 미니입니다.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러면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BMW가 지금의 자동차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예, 미니가 탄생했던 그 BMC의 전신이었던 한 축이었던 오스틴에서 만들어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미니가 BMW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약인가요? BMW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겠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또 그런 측면이 가능하네요. 네, 그래서 네네. 역사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걸 보면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언제 또 그 메르세데스 벤츠에 비해서 BMW 역사가 좀 안 알려져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도 좀 BMW 뭐 M3 시승할 때 우리가 한번 좀 풀어볼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근데 또 여기서 그 사족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그 자동차 그 창시자들 있지 않습니까? 각 네네. 기업들을 만든 예, 그 보면 이름들이 다 비슷해요. 예. 그 벤츠 이름은 칼 프리드리 벤츠잖아요. 네네네, 칼 프리드리 원래 그 본명은 칼 프리드리 미하엘 바이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벤츠가 됐냐면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어요. 전기기관차 기술자였는데 네. 그 아버지 이름이 벤츠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칼 프리드리 벤츠가 됐는데 BMW의 가장 전신이 되는 회사였던 라프 모토렌 메르케를 설립한 사람은 그 칼 라프였는데 이 사람 이름도 칼 프리드리 라프예요. 칼 프리드가 같네요. 네,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다임러 유명하잖아요. 네네. 다임러랑 그 절친한 동료이자 천재 그 공학자였던 마이바흐 얼마나 유명합니까? 네, 마이바흐. 예, 이 사람은 그 사행정 엔진을 만든 그 어거스트 오토 박사가 설립한 도츠라는 회사에서 한 사람은 치프 엔지니어, 한 사람은 치프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러다가 오토 박사랑 뜻이 안 맞아서 이 오토 박사의 사행정 엔진을 제품화한 사람이 다임러와 마이바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두 사람은 수송용 엔진에 관심이 많았고 오토는 산업용 엔진을 고집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와가지고 다임러를 1896년에 설립을 했는데 고트립 다임러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의 풀네임이 고트립 비렐름 다임러예요. 근데 마이바흐도 미들네임이 비렐름 마이바흐예요. 그게 또 같아요. 근데 마이바흐에 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유명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유명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 아들이 1952년까지 아버지 이름을 딴 마이바흐라는 최고급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를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 아들 이름은 또 칼 마이바흐예요. 마이바흐. 네. 독일에서 자동차 잘 만드는 이름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 보면 다 비슷비슷한 동네들에 또 살았다는 특징들도 있고요. 네. 뭐 슈투트가르트 공업도시에서 또 뭐 이렇게 포르쉐도 있고 뭐 이런 연관점들 찾아보면은 뭐 이름이 비슷한 이유들이 다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고리들이 있어요 보면은. 역사가 참 생각보다 되게 재밌네요. 저는 네. 관심이 없었는데. 너무 이제 멀리 갔네요. 다시 돌아와서 그 미니 얘기를 다시 돌아오죠. 2001년도에 BMW가 이제 밀레니엄에는 새로운 미니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01년도에 BMW가 재해석한 미니가 드디어 나옵니다. 네네. BMW 미니가 나오면서 로고가 바뀌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전에 미니는요, 네네. M은 대문자였고, 그 다음은 INI는 소문자였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가 다 대문자입니다. 네네. 소문자를 대문자로 키우면서 덩치도 커졌어요. 또 그런 의미가 있나요? 한 60cm 이상 그 차고가 길어지고 네. 넓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차도 비싸지고 대신 고급스러운 편의 장치들을 많이 갖추게 됐죠. 그래서 2001년도에 1세대 모델 나오고 2007년도에 2세대 모델, 그 다음에 2014년에 이제 드디어 3세대 모델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문이 5개, 5도어까지 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니 모델은 전체 그 라인업으로 보면 10세대예요. 네. 클래식 미니는 7세대까지 생산이 돼서 2000년도에 이제 마지막 생산이 됐고 총 538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적 BMW 미니가 3세대까지 진화를 했으니까 전체로 보면 10세대겠죠? 그게 맞네요. 네네. 근데 뭐 두 모델은 같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네. 미니는 뭐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타시는 차는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요. 네네. 또 특징이 이게 몇 기통이죠? 3기통. 네, 3기통으로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에 BMW가 이제 모듈러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엔진 라인업을 다 그 모듈식으로 생산을 해서 배기량 각 실린더당 용적을 맞춰요. 네. 그래서 부품 공유를 위해서
또 생산 효율을 위해서 뭐 그런 정책을 피는 거겠지만 1500cc는 3기통, 2000cc는 4기통, 네. 3000cc는 직렬 6기통. 그래서 각 실린더 용적을 500cc로 딱딱 맞춥니다. 네. 3기통 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나요? 저 사실 되게 우습게 봤거든요. 아무래도 기통이 뭐 다 있어. 기통수가 많으면은 좀 네네. 성능이 좋아 보이고 그렇죠. 차도 좀 정숙하게 느껴지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 예. 그 예전에 그 마티즈하고 아토즈 그 서로 이렇게 막 경쟁할 때 재밌는 광고 생각나시나요? 저는 그게 딱 떠오르는데 그 마티즈는 처음에 3기통으로 출시가 되고 아토즈는 4기통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토즈가 후속으로 이제 내면서 뭐라고 이제 광고를 했냐면 3기통 경차를 타시겠습니까? 4기통 경차를 타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대우는 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우에서 그걸 어떻게 대응했냐면 개 4마리가 끄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말 3마리가 끄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정말요? 이렇게 맞받아친 거예요. 네, 당시에는 기반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말 3마리면 3마력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기발한 역사가 광고 뭐 경쟁했었던 BMW 벤츠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BMW가 마이너스 모터를 메르케로 명칭을 바꾸고 요세프 폼프하고 막스 프리츠 새로운 경영자들을 좀 영입을 해서 처음 출발했던 게 1917년 7월 25일이었습니다. 내년이죠. 100주년이. 내년 7월 25일이 100주년이에요.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BMW의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정을 어떻게 달았냐면 그 이전 30년은 너무 심심했거든요. 저도 그거 봤는데. 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100주년이냐? 아, 우린 130년 됐어. 그게 은근히 빈정상하게 하는 그게 뭐든지 라이벌이 있어서 경쟁을 하면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저 그 광고 보고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했는데. 네, 소비자들 그 전에는 BMW도 많이 그 벤츠 광고 자극을 했어요. 네, 그 벤츠 트레일러에다가 BMW를 잔뜩 실어놓고 너희들은 차나 날러 뭐 이런 식으로 광고 내보내기도 했고. 유럽에는 그런 비교 광고들이 참 많은데 기발한 광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광고가 조금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소비자들이 보는 재미가 있죠. 네, 어쨌든 다시 뭐 디젤 3기통으로 넘어와서 보통 기통수가 줄어들면 이 엔진의 출력이 나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통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꼭 엔진 출력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실린더 하나당 용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기통 더 많은 기통수를 가지는 것보다 폭발력, 강한 폭발력으로 인해서 저속 토크는 더 강해집니다. 펀치력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1500cc를 4기통으로 나누게 되면 각 그 실린더당 한 370cc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압축을 통해서 혼합기가 폭발하는 힘도 더 약해지겠죠. 물론 3방으로 출력을 냈고 4방으로 나눠서 치니까 좀 회전 질감도 더 좋아지고 또 고속에서 좀 유리한 어떤 출력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효율성으로 놓고 보면 3기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실린더가 줄어들면 연료 효율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비도 더 이득이 되죠. 그 점은 정말 공감을 해봐요. 직접 타보니까. 그런데 또 이게 3기통의 약점이 뭐냐면 대칭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진동과 소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인정해요. 보통 그 엔진을 짝수로 대칭으로 만드는 이유가 보통 두 개의 피스톤이 같은 위상에 놓이게 되거든요. 4기통이든 6기통이든. 그러면서 하나의 피스톤의 움직임을 다른 반대편에서 대칭 구조로 그걸 상쇄를 시킵니다. 플레이트 임밸런스 문제인데요. 3기통은 이게 132 혹은 12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폭발을 하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게 대칭 구조가 아니면은 플레이트 임밸런스에서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피칭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4기통 엔진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도 이제 냉간시 시계동을 걸어보니까 실내에서 덜덜덜덜 하면서 떠는 느낌 이게 느껴지시잖아요. 실제로 4기통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네, 4기통도 좀 진동이 있다고 느꼈는데
3기통은 4기통보단 더 있습니다. 네, 그냥 구조적인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이게 모듈러 엔진이고 직렬 6기통 엔진 반을 뚝 자른 거다. 그래서 직렬 6기통 엔진이 얼마나 이게 실패하냐. 디젤 엔진도 너무 소음 좋고 정숙하다. 그래서 이것도 정숙할 거다. 그건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를 펼치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진동과 소음을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하지만 출력 부분은 그렇게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미니 쿠퍼 T는 이제 가장 엔트리 라인업이에요. 네네. 그래서 출력을 보면은 116마력을 4000rpm에서 냅니다. 그 다음에 27.6kg/미터의 토크를 1750에서 2750 rpm 구간에서 내요. 그러니까 배기량을 감안해 보면 토크 밴드가 넓은 편이죠. 네네. 그리고 4000 rpm에서 이제 최고 출력이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토크 얘기하실 때 그 뉴턴미터하고 그 킬로미터 포스미터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1kg 그 포스미터가 9.8 뉴턴미터니까 대충 그 끝자리 그 소수점짜리 떼고 그냥 19 곱하기 하면은 보통 비슷하게 계산해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디젤 엔진의 특징이 또 저회전에서 강한 토크가 나온다는 거니까 체감 성능은 그 오랫동안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일상적으로 M3를 데일리카로 사고 있는데 운전 면에서만 보면 이 미니 쿠퍼가 훨씬 더 놀라워요, 디젤이. 놀랍다는 의미는 뭐 절대적인 성능이 아니라 뭐 기대치를 상회한다 뭐 이런 의미. 기대치를 거의 2배 이상, 그러니까 탈 때마다 굉장히 놀랍다라는 인상을 줘서 이 차가 개인적으로는 참 단점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들을 다 상쇄시키고 남을 주행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너무 놀라워요. 예. 근데 그 1.5L 1500cc에서 116마력이면 수치가 너무 낮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차를 처음 타볼 때는 정말 기대도 한 번도 안 했는데 200km까지 그냥 무난하게 쭉쭉 나가는 게 거의 국산차 한 3000L, 3000cc 느낌이 나를 정도고. 그 정도로요? 저는 그 다음에 M3 타다가도 이렇게 사실 좀 고출력 차량을 타다가 좀 낮은 출력을 타면 깝깝함이 되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런 걸 느끼지 않으면서도 정말 재밌게 느낌이 이렇게 뭐 잘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차 자체가 주는 주행에 대한 즐거움이 너무 잘 배어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서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감 성능이 그 수치에서 기대되는 거를 상회를 하다 보니 느껴지는 만족도도 그만큼 배가가 된다. 네네. 뭐 이런 의미인 것 이런 같아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뭐 물리적으로 뭐 3000cc랑 비슷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네네.